네, 그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산업안전상생재단 서정수 팀장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국회의원 회관을 찾아주신 국회의원님, 그리고 건설안전단체 관계자분들, 그리고 교수님, 전문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건설안전교육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제도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한 자리로서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 국회 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님, 그리고 우재준 의원님과 산업안전상생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2025년 건설안전 정책제도 개선 국회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재단이 올 한 해 건설안전 제도 개선 관련을 해서 고민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건설업 안전보건교육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제로 해서 연구 책임자의 발제 후에 좌장의 안내 아래 민관학을 대표하는 패널들의 실질적인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총 시간은 약 2시간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행사 개최에 힘을 모아주신 주요 내빈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과 박홍배 의원님께서는 중한 의정 일정 관계로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두 분께서는 근본 토론회와 취지의 목적을 지지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남기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우재준 국회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상생재단 안경덕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건설안전학회 안홍섭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보건단체 총연합회 정혜선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건설안전임원협의회 최수환 회장님께서 주관기관장과 패널로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문건설안전보건협의회 이상준 회장님께서 주관기관장과 패널로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재욱 교수님께서 발제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울대학교 박종일 교수님께서 패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이일남 부장님께서 패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전문화협력팀 김문실 팀장님께서 패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민관학 토널 패널 분들, 그리고 모든 참석자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제 발제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님께서 개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단상에 나오셔서 편안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지금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국회의원 우재준입니다. 최근에 정말 안전 관련, 산재와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제일 안타까운 사고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참 1년에 한 800건 정도 사고 사망으로 돌아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는 조금 더 오히려 올랐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서 저희도 또 깜짝 놀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조금 더 현장의 고령화도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외국인 분들도 조금 많아지시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더 이렇게 사망률이 오히려 올라가는 사고, 이런 사고가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할 때 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망 사고를 1년에 100건만 줄일 수 있으면, 1년에 평균적으로 100건만 줄일 수 있으면 저는 국회의원 4년치 제 할 일 다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 400명 살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꾸준히 살릴 수 있으면 정말 그 정도로 이 문제가 정말 저에게도 중요한 문제고, 또한 우리나라에게도 엄청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이제 도약함에 있어서 만약에 이 산업 안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산업을 다 죽여버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를 균형을 맞추면서 산업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우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이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저는 이거는 대한민국이 도약하는데 큰 발목을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이야기도 많이 하시죠. 산업 안전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물론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좀 동의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처벌 위주, 지나치게 어떤 과징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접근하시는 건 저는 그 방식은 동의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산업 안전에 대한 그 관심, 에너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게 저도 자세히 보면 너무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모두 동의하실 거예요. 이 사고라는 게 정말 줄여낸다라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는 걸 너무 동의합니다. 그래서 더 해야 되는 일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현장의 의견들을 더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야들도 너무 그냥 산업 안전 하나로 묶을 것도 아니고, 교육도 더 발전해야 돼. 교육에는 어떤 부분에 부족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장비에는 어떤 부분에 부족함이 있고, 처벌은 어떤 부분이 좀 더 누가 경각심을 좀 더 가지게 만들어야 하고, 어떤 사람들이 책임을 조금 더 져야 하고, 어떤 사람들한테 지원을 더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더 작은 부분들도 더 발굴해가면서 하나씩 안전 역량을 높여가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기 계시는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 특히 우리 산업안전상생재단 같이 현장에서 정말 이렇게 직접 적용도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성과도 내보고, 이런 사례들을 더 많이 우리가 가져와서 더 많이 우리가 배우고 그걸 또 현실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이렇게 뜻깊은 토론회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대한민국이 더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그리고 다음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재준 국회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께서 자리하지 못했지만 영상 축사를 보내오셨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부의장 이하경입니다. 건설산업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건설안전정책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신 산업안전상생재단을 비롯한 건설 안전 분야 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건설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이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고위험 업종입니다. 사고 예방의 첫 단추는 현장에서의 안전 보건 교육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형식적인 교육이 반복되고, 공정과 사업장 규모에 맞춘 실효성 있는 교육은 충분히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를 짚고 산재 예방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고견이 우리 건설 산업 안전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국회 부의장으로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건설 안전보건 교육제도가 현장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 축사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산업안전상생재단 안경덕 이사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날씨가 오늘 아주 추운 날이고요. 또 국회에서 또 오늘 행사가 있다 보니까 너무 혼잡스럽고, 그래서 참석 인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만 또 알찬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건설안전 정책 제도 개선 토론회를 하는데,
특히 항상 우리 산업안전보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을 해주시는 우재준 의원님 직접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 안전 분야의 안전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분들은 다 오셨는데요. 안홍섭 건설안전학회 회장님, 그리고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 총연합회 회장님, 그리고 최수환 건설안전임원협의 회장님, 이상준 전문건설안전보건협의 회장님, 그리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아주 대한민국의 안전보건을 가장 고민을 하고 애써주시는 분들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새 정부가 어쨌든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해서 노동안전보건 종합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산재 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책적 노력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야 될 때도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고요. 건설업의 같은 경우에 어쩐 여러 가지 구조적인 특성이라든지 현실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현장에 맞는 실효적인 대책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금년도에 이제 이쪽 건설안전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우리가 그 건설 단체들하고 같이 공감을 해서 지난 4월달에 건설업 관련 5개 단체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과제를 발굴을 해왔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의 그 안전 보건 교육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핵심 과제로 삼아서 왜 현장에서 작동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 기존 교육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검토를 해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건설업 같은 경우에 일용직 중심의 고용 구조죠. 그리고 전문 건설 분야별로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짧은 공사 기간, 그렇기 때문에 안전보건 교육이라는 것이 제대로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질적인 그런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대처를 하는 것이야말로 중대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출발점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어쨌든 국회, 정부 그리고 산업계 전문가 여러분들이 그간의 연구 그리고 논의 성과를 토대로 해서 제도 개선 방향을 함께 같이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자리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 하나하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고 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큰 밑거름이 저는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재단이 지금 출범한 지 3년이 됐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저희 재단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그 안전보건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제도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그런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경태 기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한국건설안전학회 안홍수 회장님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정의로운 건설 안전한 대한민국을 사명으로 한 한국건설안전학회장 안홍석입니다. 안전 교육을 주제로 한 건설 안전 제도 정책 개선 국회 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우리 우재준 의원님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산업 현장의 안전을 필생의 사명으로 가지고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 안경덕 이사장님은 그 전임 고용노동부 장관 하시면서 온몸으로 사실은 우리 산업 안전을 위해서 헌신하셨는데 오늘 이런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사실은 저희는 이따가 이제 그 패널에 제가 이제 좌장으로 좀 다시 올라오겠습니다만은 그 이미 저희가 두 분께서 나아가야 될 방향은 다 주신 것 같습니다. 그 특히 이제 우리 안경 이사님께 말씀하신 게 저는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우리가 제도를 만들 때 그 제도가 저는 이제 우리 건설업 부분 같은 경우는 첫째는 이제 건설업의 특성을 아직 제조업 옷을 입고 있다 보니까 작성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이제 제도 자체 고치는 게 하나하고 그다음에 안전이라는 활동이 꼭 안전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안전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영향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데 아까 안경리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업은 이제 그 고용 형태가 굉장히 질이 낮다는 것도 일용직 고용 구조다 보니까 책임이 굉장히 희석되는 구조라서 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체들을 원처이건 하처이건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구조. 그래서 저는 제도를 만들 때 제도로 바꿀 수 있는 것과 아까 말씀하신 실무 현장 얘기를 들 때 수용해야 될 거를 잘 저희가 구분하는 좀 통찰력을 가진다면 훨씬 더 그 실효성 있는 이제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피터 드러크 교수도 이제 얘기를 한 게 경영구조죠. 이게 최선의 안전 대책은 안전한 사람을 만드는 거라 그래서 뭐 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뭐 더 이상 뭐 언급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말 최고의 우리 그 전문가들이 이 자리를 후원해 주시고 또 전문가들이 모여서 또 한 단계 높은 토론이 이루어질 걸 생각하고 특히 저는 이제 우리 그 상생재단에서 이런 정책과 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는데 굉장히 갈채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현장은 대부분이 그 준수 컴플라이언스 급급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 컴플라이언스이란 여러 가지 틀이 잘못된 것들이 있음에도 그런 걸 고치는 데 소홀했는데 우리 안경동 이사님 재단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우리 건설 안전 한 단계 도약하는 중요한 전기가 될 걸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안욱 소장님 축사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안전보건단체 총연합회 정혜선 회장님께서 축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정혜선입니다. 네, 저는 지금 한국보건안전단체 총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저희 단체 이름이 너무 길어서 한보총 이렇게 약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카톨릭대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건설업의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또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직접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재준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한보총이 이 토론회에 함께할 수 있어서 또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건설업 안전보건에 대한 것인데 사실 정부가 정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역대 어느 정부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게 안전보건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올해를 산재 사망사고 근절 원년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에서 건설업 경기가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에서 3분기까지 276명의 사망사고가 발생을 해서 정말 너무 가슴 아픕니다.
산업안전보건을 30년 이상 해온 저로서는 이렇게 국가적으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정말 안전의 인프라가 꼭 구축이 되어서 안전한 일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통계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이 탑다운만으로는 해결되어지지가 않아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현장에서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을 움직이려면 결국은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고가 생기면 늘 그 근본 원인을 찾으면서 개선 방안으로 얘기하는 첫 번째가 교육이잖아요. 교육이 안 이루어졌다, 교육이 부족하다,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안전보건 교육을 보면 형식적이고 서류 중심적이고 숫자 채우기에 급급했지 실제로 교육을 이루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건설업 채용 교육만 해도 기초안전보건 교육만 해도 채용되기 이전에 어느 현장에 배치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 가면 다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건설 현장이 그렇지 않은 여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의견들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잘 반영이 되어서 안전보건 교육이 정말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낼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 저희 한보총은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단체가 73개 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회원수도 80만 명에 이릅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안전보건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힘들을 모두 합치면 밑에서부터 안전보건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보총은 노동단체도 아니고 사업주 단체도 아니고 바로 현장의 전문가가 모여있는 단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고용노동부에서도 오셨지만 노사정뿐만이 아니라 노사민정으로서 이 거버넌스 구축으로 저희 한보총을 같이 좋은 파트너로 활용을 하신다면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의 안전보건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보총은 우리나라의 안전한 일터, 건강한 국민,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혜선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패널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념 촬영 2번 나눠 찍을 텐데요.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네 외빈 그 패널 분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에 올라가 주십시오. 예, 단상으로 올라가 주십시오. 네, 다음은 이제 화이팅 하겠습니다. 오른손으로 화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다음은 그 잠시 2, 3분간 발제 토론을 위해서 연단 정리를 잠시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 교수님 준비가 되시면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발제할 때 토론자분들과 함께 앉아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또 새로운 또 시스템인 것 같고 경험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발제를 맡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재욱입니다. 그냥 앉아서 진행해도 될까요? 네, 이렇게 편하게 발제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앞서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토론회는 저희가 재단과 같이 한 1년 정도 이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이 건설 안전과 관련된 국회 토론회들이 보면 굉장히 큰 주제를 다루면서 백가쟁명식으로 다양한 얘기들을 쏟아내고 또 이제 약간 좀 이거 정부의 기대는 소원수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물론 이제 그런 소통도 중요하지만 뭔가 좀 이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 깊이 탐구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 더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기획했던 거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렇게 처음 시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전보건 교육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세부적인 주제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런 주제들이 앞으로도 이 좀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다뤄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열렸으면 좋겠고요.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국회 부의장님과 우재준 의원님과 박홍배 의원님 그리고 무엇보다 산업안전상생재단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연구 책임자로서 그동안 이제 준비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이 우리나라 건설업 안전보건제도 교육제도의 현황과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연구했던 내용과 그리고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큰 틀에서 이 개선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 그냥 뭐 큰 틀에서 그냥 비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비나 아니면은 그런 현장의 관리 인력의 규모의 구분 없이 이 현장의 관리 감독자나 근로자를 정말 최소한 한 현장만 있는다고 하더라도 한 30시간. 근데 건설업은 근로자도 옮겨 다니지만 관리자도 옮겨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평균적으로 60시간에서 80시간 정도 교육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는. 예, 그런데 실제 대부분의 중대재해가 나는 50억 미만 건설 현장에는 관리 감독자도 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장은 누가 누구를 교육해야 합니까? 예, 좀 과장해서 비유드리겠습니다. 제가 1일 투어 운전기사를 고용했습니다. 예, 제가 그 운전기사에게 안전교육을 시켜야 합니까? 네. 건설업은 이 자영업성 일용 근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나라 우리가 항상 이 산업 안전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건설 안전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 건설업 관리자 또는 근로자들은 모두 정해진 외부 전문기관의 교육을 이수하고 그 이수했다는 증빙이 있어야지만 현장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은 2년에서 5년 주기의 갱신 교육으로서 그런 관리자나 근로자의 자격을 유지하는 방식이고요. 그러면 현장의 사업주, 근로 시공자는 이 유효한 자격의 근로자나 관리자를 고용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즉, 그 근로자가 교육을 제대로 이수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육 체계 제도는 이 우리나라의 노동부에 해당하는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야 되는데 이런 전문화된 건설업 안전 보건 교육은 건설청에서 분업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참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건설업은 전체 산업에서 한 사고 비율이 50%에서 40%가 넘는 화면이 나갔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좀 사망자가 건설업에서 줄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전체 산업의 40% 정도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그만큼 건설업의 사고 사망 저감이 전체 산업에 준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뭐 다들 핸드아웃 있으시니까 아시겠지만은 중소규모 건설업 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50억입니다. 50억 미만 건설업에서의 중대재해가 70%가 넘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현장의 개수로 볼 때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타겟팅하고 있는 제도가 타겟팅하고 있는 50억 이상의 1년 이상의 즉 이 적어도 뭐
그 정부에서 점검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현장은 1년에 10,000개도 안 됩니다. 물론 공사 규모로 치면은 70% 정도 가까이 되지만 실제 이 현장에서는 30% 미만의 사고가 나는 거죠. 즉 70% 가까운 사고가 나는 50억 미만, 그리고 공사 기간 1년 미만, 1억 미만의 초소형 현장을 제외하더라도 현장은 무려 8만 개에 달합니다. 이런 8만 개 현장들의 이 안전 수준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들 아시겠지만은 건설업과 제조업은 굉장히 다릅니다. 네, 이 고정된 생산 설비에서 정해진 역할을, 그리고 고용 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이 일을 하는 제조업과 달리 건설업은 일용 근로자들이 외기에 노출된 상태에서 서로 다른 작업들을 같은 공간에서 혼재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조업과 달리 건설업은 복잡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수주 산업의 특성상 이 하나의 기업이 모든 근로자를 다 종속적으로 계약을 해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요인들도 보면 단순히 그런 이 산업 안전에서 다루는 포엠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업 환경, 사업 주체, 그리고 사업 단계별로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 모법은 산안법으로 통일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아래 시행령 단계에서는 산업안전과 건설안전을 다 구분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그러하고 싱가포르도 그러하고 미국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산업법 위반의 기준이 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해당하는 규칙이 조항이 700개나 되지만 그거조차도 건설업과 제조업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법 구조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게 우리 산업에 맞는지를 선별해서 적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조업에 맞춰진 제도들이 건설업에 무리하게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안전보건진 교육제도는 제조업과 건설업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일단은 정기교육이 있고 채용시 교육, 작업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 그리고 건설업에만 맞춰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정기교육은 건설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면은 이제 반기 이 12시간 이상, 하루 한 달에 2시간씩은 무조건 해야 되는 구조고요. 채용시 교육도 해야 되고 작업 변경시 교육, 특별 교육 해야 되는데, 특별 교육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은 거의 절반 이상의 근로자들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장마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장마다. 즉 10억짜리 현장이든 5천억짜리 현장이든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 10여 년 전에 도입이 됐지만은 이 교육은 사업주가 없는 일용 근로자가 건설업에 처음 진입할 때 4시간 교육을 받는 입직 교육이기 때문에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교육의 문제를 보면 정기교육 같은 경우에는 현장별로 2시간씩은 무조건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이 현장에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은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야 되지만 현장은 또 사업장 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현장은 그 종합건설업에서 교육을 하고 어떤 현장은 전문건설업에서 교육을 하는 그런 수행 주체가 상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채용시 교육은 사실상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자는 채용시 교육을 면제해주고 있지만 사실상 이걸 현장에서 구분하기 더 어렵습니다. 그냥 이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와 관계없이 채용시 교육 실시하고 있고요. 특별교육은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사실은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채용시 교육 때 이런 말하면 뭐하지만은 사진을 2번 찍어서 한 장은 채용시 교육의 증빙이고 한 장은 특별교육의 증빙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입직교육이기 때문에 제도 도입 초반기에는 20만 명에서 30만 명까지 1년에 수강 인원이 있었지만 지금은 1년에 10만 명을 채우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형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계속 이동하는 근로자와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현장마다 교육장과 교육 비용을 중복 투자하는 문제가 있고요. 사실 더 큰 문제는 중소규모 건설 현장은 자체 교육
프로그램도 없는 상태에서 전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 증빙을 작성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70%의 중대재해는 중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하는데 중소규모 현장이 교육이 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와 관련돼서 23년도에 자체적으로 소규모로 분석을 해봤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대형 현장 중심으로 분석을 했음에도 근로자들이 연평균 4개 정도의 현장을 이동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4개 정도의 현장에서 매번 똑같은 마치 제조업에서 이 사람이 10년 일할 것처럼 교육을 해야 되는 내용을 1년에 4번씩 교육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우리 제도에는 이미 산안법에 민간재해 예방 기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안전보건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규모 사업장들의 직접 교육을 못하는 사업장에서는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있습니다. 직무교육기관 35개소, 30개소, 그리고 근로자안전보건교육 200여 개가 있고요. 기초안전보건교육도 70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을 제외한 직무교육기관이나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은 건설업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건설업은 근로자를 위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정작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해서 만든 민간재해 예방기관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만 적용되고 건설업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즉 제도의 완벽한 사각지대에 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연구했던 선행 사례인데요. 그러면 현장에 안전 예산이 있지 않냐? 실제로 현장의 안전 예산은 눈에 보이는 안전 시설이나 안전 인력의 전담 인력의 인건비나 보호구의 90%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정작 이런 이 안전 예산의 취지에 맞게 내역 없이 현장의 상황에 맞게 쓸 수 있는 예산인 이런 안전 활동이나 아니면 안전 교육에는 2~3%도 쓰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런 현장의 자체 인력, 대형 현장은 현장의 자체 인력으로 교육을 한다고 치지만은 현장의 자체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현장은 과연 진짜 교육을 하는 것인가? 궁극적으로 건설 현장에 안 맞는 교육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되고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은 이런 해외의 건설 안전 선진국들은 다 건설업에 대해서는 외부 교육을 이 관리자나 근로자에 대해서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부처별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이 산업안전보건법도 있지만은 기존의 건진법이 이제 건설안전특별법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이 산업법과 건설안전특별법은 그 취지가 좋다는 데에서는 부정하지 않지만은 세부적으로 안전활동 측면에서 안전조직에서 완벽하게 서로 다른 개념을 도입하고 있고요. 안전예산과 사전안전성평가, 안전점검에 있어서 불필요하게 서로 다른 개념으로 중복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로교통법에서 이 운전자에 대한 법이 다르고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법이 다르고 보행자에 대한 법이 다르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지금 건설업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건진법에 없었던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이 또 건설안전특별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시행령에서 정의한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교육도 소규모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건설안전특별법에서 또 현장에서 교육을 하라라는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더 이 산업 현장에서의 혼란은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 1년간 이 건설업 안전보건 교육 제도 개선에 대해서 재단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였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크게 건설업 안전보건 교육 제도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하였고요.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동안 사실 교육 분야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분야입니다. 네, 왜 그런지는 뭐 대충 짐작하실 겁니다. 소규모 현장에서만 아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없었던 규모의 굉장히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그리고 본사의 안전조직과 현장의 관리감독자와 현장의 안전관리자 그리고 일반 근로자까지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로 나뉘어서 굉장히 입체적이고 복합적으로 조사를 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종합건설업 20곳, 전문건설업 22곳을 대상으로 했고 현장 개수로는 총 이 90여 개 현장에 대해서 특히 소규모 현장을 50개 이상 조사하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근로자 수가 차이 나는 부분은 소규모 현장은 뭐 근로자 수가 적기 때문인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요약해서
핵심적인 부분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소규모 현장의 안전보건 교육 평균 시간이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 근로자에게 물어봤을 때 현장에서 어떤 교육인지 모르겠지만 네가 받은 안전교육이 몇 분 정도였냐라고 볼 때 대규모 현장으로 가면은 1시간이나 2시간을 넘는다는 답변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런데 소규모 현장으로 가면은 15분에서 30분 정도였다가 절반 이상입니다. 근데 15분에서 30분은 근로자가 처음 왔을 때 채용 서류를 작성하는 데 정도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하나만 보아도 소규모 현장에서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못하다. 서류로만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 현장에서 이 산안법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이런 제조업에 맞춰진 채용식 교육, 특별교육, 정기교육, 작업변경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 3분의 1 정도만 그렇게 교육을 구분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대규모 현장들은 채용식 교육과 정기교육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다. 근데 대규모 현장조차도 특별교육과 작업변경식 교육은 근로자들이 거의 구분 못하고 있습니다. 즉 서류로만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 근로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고 이는 필연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10위 이내의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적으로 외국인들을 위한 교육 자료를 100% 만든다라고 답변하였지만은 건설업 10위 밖으로만 내려가도 외국인 근로자의 교육 자료를 자체적으로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즉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은 높아지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법대로 교육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회사는 건설업 12,000개 종합 건설업 중에서 상위 10개사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 제도는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사실상 그 의미를 거의 상실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현장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를 막론하고 95% 이상의 현장 안전관리자들이 현장에 새로운 근로자가 왔을 때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와 관계없이 그냥 현장에서 채용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걸 선별해내는 게 더 힘들다라는 겁니다. 즉 이 입직 교육으로서의 그 의미를 사실상 상실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외부 교육에 대해서 현장에서 축소 면제 조항이 있긴 하지만은 산안법에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육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증빙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증빙을 만드느니 그냥 교육 서류를 만드는 게 더 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육 같은 경우에는 관리감독자에 대해서 16시간씩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정의하고 있는데 이 대상자 구분 기준이 굉장히 불명확해서 현장에서 많은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태조사 결과는 현장 교육의 중복성이 굉장히 심하고요. 특히 이제 일반 근로자, 건설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앞서 소규모 연구에서와 비슷하게 대형 현장으로 가서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은 모든 건설 근로자들이 1년에 3-4개씩의 현장을 옮겨 다니고 있다. 그렇다면은 매번 이 현장마다 그 제조업과 동일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부적정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관리감독자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육의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회사마다 굉장한 혼선을 겪고 있다라는 결론을 도달하였습니다. 그러면 해외는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영국에는 CSCS라는 교육이 있습니다.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교육이고요. 일반 근로자와 관리자의 나누어서 이 근로자도 비숙련과 그리고 일반 근로자, 숙련공 이런 식으로 레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기능 인력과 비슷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거는 모든 건설 근로자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관리자의 대상으로도 등급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해서 싱가포르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의 대상으로 좀 더 체계적인 교육 체계를 갖고 있고요. CSOC는 모든 건설업 근로자에 대해서 현장 투입 전에 18시간 교육을 하게 돼 있고 6년 이하는 2년마다, 6년 이상 경력자는 4년마다 갱신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에 대해서는 BCSS 교육을 별도로 받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명기하지 않았지만은 비계나 화기 작업, 철골 이런 고위험 근로자들은 또 별도의 정기 교육을 외부 기관에서 이수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영국과 싱가포르는 건설 근로자와 관리자에 대해서 공통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외부 전문기관을 교육해서 교육하고 있고요. 현장에서는 위험성 평가나 TBN과 같이 우리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위험 예지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통교육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하나밖에 없지만 이 교육은 기능을 사실상 상실했다. 그리고 제조업과 공통으로 적용되는 교육은 현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근로자에게는 그냥 형식적인 절차로 남아 있다. 특히 소규모 현장에서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현장의 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제도 제도 개선 아닙니다. 네. 크게 두 가지 안으로 수립했고요. 왜냐하면 이와 관련된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도 연구하시는 분들을 보면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십니다. 15년, 10여 년 전에 이 제도가 도입될 때도 똑같은 이유 때문에 도입이 됐기 때문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갱신교육으로 전환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 같은 경우에는 현재 틀을 유지한 채 공통교육인 기초안전교육만 교육 시간을 늘리고 갱신하면 어떠냐는 건데요. 이렇게 한다면은 개편 소요는 굉장히 적지만 이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와가 갖는 그런 소규모 현장에서 사실상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문제는 또 이 교육은 기재부에서 승인을 받을 때 입직 교육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이 갱신 교육으로 전환이 된다면 결국은 이 기존의 그 산업법상의 정기 교육과 충돌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제도 개선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대안은 해외 선진국과 같이 건설업 안전보건 교육 제도를 별도로 분리하고 외부 전문기관 교육 체계로 전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설 근로자 이 갱신 크게 이 건설 근로자 갱신 교육 그리고 고위험 근로자 교육, 관리 감독자 교육 그리고 현장별 자체 교육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이 중에서 건설 근로자 갱신 교육이나 고위험 근로자 교육 그리고 관리 감독자 교육을 외부 기관에서 실시하고 현장별로 TBM이나 위험성 평가 같은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부분들은 현장의 안전 담당자들이 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건설업 특성에 부합하는 안전 교육 제도를 구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교육에 있어서는 소규모 현장이나 대규모 현장이나 구분 없이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형식적인 그런 안전보건교육 제도 서류 작성 없이 실질적으로 현장의 위험 예지 훈련에 집중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대안 1과 대안 2를 비교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안 1이 많은 분들이 거론을 하시지만은 이런 그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 가능성과 그리고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측면에서는 대안 2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러한 대안을 적용한다 그러면 어떤 단계가 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시나리오를 수립하여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1단계로 사실은 이 모든 교육을 다 한꺼번에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굉장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는 고위험 근로자, 지금 현재 특별안전교육의 대상이 되는 이런 고소작업이나 아니면은 이 골조공사, 토공사 중심의 그런 주요 공종별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 고위험 근로자 대상 외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갱신 교육 주기는 2년에서 4년으로 적용하면서 기존의 특별 교육을 대체하는 방식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직무교육기관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이나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에 이러한 업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단계는 이 관리감독자 대상으로 외부 교육기관을 도입하고자 하고요. 이도 마찬가지로 2년에서 4년 갱신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교육기관은 직무교육기관이나 이제 안전보건교육기관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1단계, 2단계가 제대로 정착된다면은 그다음 마지막으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갱신 교육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마
이 시나리오를 들어보시면 결국은 이거 돈 문제 아니냐라고 이제 또 많은 결론에 도달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미 직무 교육 기간이 있기 때문에 교육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는 추산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과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비용을 투입하고 있는지를 반영했고요. 그리고 건설 인력 규모는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건설업 조사에서 지금 건설업 종사자가 지난해 기준 180만 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180만 명을 그대로 적용하여서 고위험 건설 근로자는 절반인 90만 명 정도를 가정하였고요. 그리고 관리감독자는 건설기술인 중급 이상 한 40만 명 정도로 감안하였을 때 최초 교육과 갱신 교육을 현행 민간재해방기관 교육 시간과 비용을 산정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이 고위험 작업 근로자, 관리 감독자 그리고 모든 건설 근로자 교육까지 동시에 적용한다 그러면은 한 3,800억 정도의 예산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는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체계가 정착이 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연간 갱신 비용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갱신 주기를 2년으로 보고 2년, 3년, 4년으로 볼 때 가장 적극적으로 2년마다 갱신 교육을 외부 기관에서 실시할 때 연간 1,000억 정도의 교육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1,000억에서 700억 정도의 예산을 누가 부담해야 될 것이냐? 사실은 교육의 의무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신이 고용하는 근로자를 사업주가 교육시키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그리고 근로자의 최소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근로자도 최소한의 부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사업주에게 주된 부담을 하되 건설업의 특성상 본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있지만은 본인이 언제 고용할지 모르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직접 교육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건설업은 6개의 협회가 잘 되어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협회,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를 통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기성실적 기반으로 기금 부담 비율을 나눈다면 결국은 지금 내가 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 시장에서 10% 정도의 비용을 거기 시장을 점유하는 회사라면은 내가 10% 정도의 교육 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수용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 산재보험에서 재해예방기금을 적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재해예방기금은 2조 4천억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 1년에 5천억을 클린 사업이라고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호구나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그중 500억은 건설업의 시스템 비계를 사주는 데 쓰고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차피 중소사업장 모두가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사업이고 그리고 시스템 비계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기여하는 바도 있지만 결국은 그 해당 현장에 공사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예산이 아니라 이 건설 시스템 비계에 드는 500억만 교육에 지원하더라도 앞서 설명드렸던 2년 갱신할 때 1,000억의 절반을 정부가 커버해 줄 수 있고 이 경우에라면은 모든 건설 근로자에게 동등하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어느 정도 부담 비율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나눠 보았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와 정부가 몇 프로씩 나눠 가지느냐에 따라서 3년 주기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분담이 되느냐가 로 해봤는데 사실 전체 건설업 현재 건설업의 시장 규모가 300조에 달합니다. 종합 건설업만 봐도 200조가 넘습니다. 이 300조가 넘는 마켓에서 이 700억 정도를 안전에 교육에 투자하는 게 이게 과중한 투자이냐? 그리고 지금도 총 공사비의 2%를 사람비로 쓰고 있는데 그 중에 교육의 1%도 쓰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은 좀 적극적인 외부 교육기관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근로자의 일당 보전 문제입니다. 외부 교육기관으로 교육이 돌아가게 되면 근로자들은 그 교육을 받는 날은 일당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근로자들은 이런 부분들이 근로자의 교육 참여의 참여율을 떨어뜨리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당 보전에 대해서는 이 전문 건설업체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당 보전을 사업주가 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사업주가 없는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런 정부의 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외부 교육기관에서 했을 때 그 외부 교육기관이 교육의 질이 나쁘면 어떡하냐라고 지적하시는 분도 계신데 현장에서 이 서류상으로만 교육하는 것보다 외부 교육기관에서 교육하는 게 무조건 교육의 질이 좋을 거라고는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나라 산업법상 민간재해방기관에는 민간재해방기관을 평가하는 체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민간재해방기관 평가와 연계해서 이런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기관에 대해서 등급화하고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준다면 이런 외부 교육기관의 품질 관리는 되려 이런 평가 체계가 없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훨씬 잘 될 수 있다. 싱가포르는 외부 전문 교육기관을 평가하는 체계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민간재해방기관 평가 체계는 있는데 그 기관들이 근로자 교육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전문가 자문들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발제를 해주신 정재욱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안홍섭 회장님께서 이어가실 텐데요.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마이크 버튼을 누르시고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재욱 교수님 아주 심도 깊은 연구와 발제 정리 감사드립니다. 먼저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요. 아마 저희 일정이 아마 11시 반까지 모두 마쳐야 돼서 저희가 토론에는 한 1시간 정도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론문을 사전에 보내주셨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한 5분에서 6분 정도 먼저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발제 좀 토론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앞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면 뒤에 분이 이제 발언할 시간이 없어지니까 꼭 좀 지켜주시고요. 그다음 시간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발언 기회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이제 정재욱 교수님께서 거의 모든 문제와 대책까지 망라해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앞에서 언급된 사안은 가능하면 언급을 피하시고 누락되거나 추가적으로 고려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두 개의 대안을 제시를 하셨잖아요.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하면 저희가 이제는 대안까지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실행을 옮길 것인가 쪽에 좀 우리 패널들이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우리 정재욱 교수님께서 건설하는 특별법을 언급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좀 산업안전보건법이 원래 명칭이 외국처럼 오샤 노동안전보건법이었으면 산자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하고 좀 혼선이 없을 텐데 처음에 이게 산업 인더스트리라고 붙여놨다 보니까 이제 실무 전문가들도 그렇고 실무하는 분들 많은 혼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하는 특별법은 산업법하고 중복이 아니라 건설하는 특별법은 이제 기술 안전 쪽을 좀 건설 관련 법령에서 그게 빠져 있습니다. 발주자 책임도 빠져 건설 관련 모든 법령 그거를 이제 정당화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노동 안전에 대한 거는 이제 산업법에 따르는 걸로 그렇게 아마 교통령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신안산선 사고 같은 붕괴는 저희가 안전 조치를 아무리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기술 안전이 먼저 선행이 됐을 때 작업 안전 조치가 실효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관련 법령들이 비슷한 용어를 써가지고 현장에 혼돈을 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정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토론의 순서를 제가 좀 보면은 바텀업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건설의 이제 정상민 회장님부터 순서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종합건설의 최수환 회장님, 그다음에 이제 공단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계에서 조금 더 한 차원 높여서 그 역량 쪽으로 좀 제안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김문식 과장님께서 정책적으로 이런 걸 어떻게 좀 소화를 시킬 수 있는지 그렇게 좀 순서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정상민 회장님 부탁드리겠는데요. 그 정상민 회장님하고 최소한 우리 회장님 부탁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제가 보기에는 말인데요. 우리 산안법의 모든 주어는 사업주라고 되어 있는데 두 분이 다 사업주거든요. 과연 누가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분명하게 선을 그어 주십시오. 예, 정상민 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 의견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책 보느라고 딴 생각하느라고 뭐 아시다시피 전문건설업이 한계는 있죠. 예, 구조적인 것도 있고 하도급에 관련된 다단계적인 좀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이번에 건설 그 교육과 관련돼서 저희가 보면은 세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적 형식적인 교육 운영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그다음에 교육이 중복되고 또 비효율성인 거죠. 그러니까 근로자가 뭐 1년이면 1년 12달 그 현장에서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계속 옮겨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옮겨 다니는 현장마다 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업체의 역량이 좀 부족하다. 예, 그걸 과연 누가 이걸 채워줘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선의 필요성이 무엇인가 좀 곰곰이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첫째는 산업구조에 맞는 제도를 좀 분리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모든 건설이니 제조업이니 다 그게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건설업만의 특성이 이게 있질 않다. 그래서 건설업 기반의 뭔가 제도적으로 좀 따로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되겠다. 앞서서 우리 과기대 정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효성이라는 게 과연 교육을 시간만 연장해서 하는 게 맞느냐. 근데 아시다시피 하도급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종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종에 맞는 교육을 시키면서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거를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현장 중심의 지원 체제 구축인데 지금 공단에서도 그렇고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렇고 참 그 지원 사업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와닿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저희도 효과적으로 좀 많이 알릴 수 있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을 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드리기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뭐 하여튼간 뭐 제가 얘기하는 건 요거기는 하지만 저희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은 이 전문건설업이 살아야 이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예방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저는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재해는 이게 뭔가 이 뭐 그냥 사고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구조적인 모순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전문건설업에 있는 근로자들이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정부의 좀 제도적인 지원, 그 다음에 사업주의 또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활성화가 돼서 이거는 좀 역량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단순히 교육 개편뿐만이 아니라 하도급 구조 속에서 생명을 보호하는 전문건설 안전 문화와 관련된 재설계로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상민 회장 그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셨는데 다음에 또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최수환 회장님께 그 종합건설자 입장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설 안전의 문제는 뭐 비단 종합건설이냐 이게 뭐 전문건설이냐에 대한 문제는 좀 더 이제 확대를 해야 될 분위기고 특히 이제 뭐 교육에 있어서는 더더욱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제 발제를 주신 우리 정재욱 교수님께서 많은
대안을 주시면서 저도 이제 공감하고 있는 하나의 사례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저는 지난 한 30여 년 동안 건설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안전보건 교육과 좀 관련된 독특한 이력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민간 건설사에서 안전 교육만을 전문으로 운영했던 학교의 학교장을 좀 몇 년을 수행을 하면서 이 안전 교육과 관련돼서는 가장 먼저 좀 해결해야 될 것들은 이 공간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것들은 아까 이제 뭐 정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현실적으로 그 관련된 것들을 체감을 한 뭐 당사자로서 이 그 교육에 있어서의 공간의 힘이라는 것들은 상당히 크더라. 지금 최근에 건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근로자들, 일하는 분들이 교육이라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입장 자체가 내가 다 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교육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일 일단은 어떤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교육장에 입장을 해서, 그 교육장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쾌적한 환경이라기보다는 교육이 끝난 다음에는 그 뒷정리를 해야 될 청소하시는 분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흙먼지를 또 이렇게 뒤따라야 하는 것들이 과연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진짜 가고자 하는 교육이라는 것들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것들은 분명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왜 공간이라는 것들이 좀 분리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은 이제 과거의 어떤 경험을 잠깐 이제 빗대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시간을 가지고서 교육 장소로 집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쾌적한 환경에서 모든 것들이 갖추어진 환경에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지죠. 그 안에는 어떤 그 강의식으로 전달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체험에 의해서 내가 몸으로 느껴보기도 하고, 최근에도 트렌드라고 이야기하는 AR이라든가 VR이라든가 심지어는 메타라는 공간 하에서 또 다른 나를 통해서 안전이라는 것들을 알아가는 것들은 결국은 사업장 내에서 한다라는 것들은 현실적인 좀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연구를 통해서 언급을 해주신 많은 내용들을 한편으로는 속 시원히 잘 말씀을 해주셨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더 응원을 좀 드리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뭐 우리가 과거의 교육이라는 것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것들이 모든 교육의 전부인 줄만 알고 살았었는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뭐 학력 인구가 감소가 되면서 교육이라는 것들은 본인 필요의 위주에 의해서 이제 뭐 평생 교육을 가는 것들은 뭐 이미 다 공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필요해야지 교육을 전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교육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그 내용이라는 것들이 내 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즉 일정 부분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투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종합건설의 입장에서 근로자들을 고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안전보건에 대한 분명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역할이 된다라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일당 구조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은 더 지급할 용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을 무조건 무상에 의해서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서 한 단계 조금 고도화돼서 이제는 내가 필요한 교육을 필요한 공간에서 받을 수 있는 쪽으로의 전환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먼저 드려봅니다. 예, 최선 회장님께서는 미처 언급하지 못한 그 공간의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아주 본질적인 근본적인 문제로 그 교육 대상자가 필요성을 느낄 때 그 교육이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자료집에 보시면은요, 우리 교육제도를 또 하나의 보고서로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이일남 부장님께서 지금 공단에서 이제 상가 입장에서 우리 건설하는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제 앞서 이제 발표하신 이제 정재우 교수님의 그 내용에 저 거의 전적으로 이제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 공단 이제 내부에서도 올해 초에 그 어떤 건설업의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이제 개선점이 뭔지 이렇게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태 파악을 했는데, 그 앞서 이제 발표하신 내용과 많이 이제 중복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그 굉장히 이제 공감이 되는 게 하나가, 그 지금 굉장히 이제 고위험 근로자들에 대해서 이제 선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이게 특별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뭐 2시간 정도 이렇게 채용 전에 하고 있는데 그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뭐 내용 중에도 있는데 뭐 싱가포르나 또는 영국 또는 이제 독일이나 이런 사례를 보면 그 고위험 근로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사전에 이제 교육을 실시하거든요. 당연히 이제 내부 교육이 아니고 그 외부에서 교육을 철저하게 시킨 다음에 그 작업에 투입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제 흔히 뭐 볼 수 있듯이 뭐 건설 기계 관련 작업자라든가 또는 뭐 신호수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고가 나는 발생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 게 이제 실증적으로 이제 그 외국 사례에서도 다 있기 때문에 그 고위험 근로자들에 대한 고위험 작업 근로자들에 대해서 그 교육이 좀 더 철저하게 그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게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제 앞서 이제 그 토론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정부에서 어떤 그 재해 예방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게 좀 적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뭐 변명을 하자면 여기 이제 우재준 의원님도 계시니까 그 최근에 그 외부에 이제 우리가 재정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건설업에. 그게 이제 시스템 비계 지원 사업인데요. 그게 2013년도에 시범 사업을 하고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을 해서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1년에 한 500억에서 700억 정도 건설 현장에 외부의 그 강관 비계 대신에 시스템 비계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의 이제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10년 전에 이제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장을 쭉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10년 전에는 대부분 현장이 강관 비계 현장이었어요. 그리고 아나방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군 부대나 이런데 예전에 쓰던 그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굉장히 무거운 그런 굉장히 시설적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그 시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그 당시에 시스템 비계 보급률이 10%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올해도 이제 실태 조사를 해본 결과 약 61%까지 시스템 비계 그 보급률이 올라왔거든요. 그에 따라서 재해도 사망자를 보면 사망자도 약 8년 전에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8년 전에 비해서 작년까지 보면 133%가 그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어떤 그 비용 편익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이제 그 안홍섭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안전이 먼저 안 되고 교육만으로는 또 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기술 안전이라고도 또 딱 그 찝기는 힘들지만 그 시설적인 측면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건설 현장에서는 그게 이제 좀 더 우선적이었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그 토론을 하게 된 그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분명 문제점이 지금 많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그 근로자들의 잦은 이동에 따른 형식적인 교육, 그리고 그분들이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는 제도를 10년 전부터 도입을 했는데 어떠한 보수교육이라든가 그런 갱신교육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연동이 되지 않고 그게 이제 악용이 되는 사례도 있고, 또 그런 그래서 그 보수교육의 필요성도 계속 대두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공단에서도 조사를 해 이제 보면 여러 가지가 이제 있겠지만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개편을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 현장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즉 현장 소장과 그다음에 이제 안전관리자, 그다음에 이제 보건관리자가
안전을 보건을 이제 전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할 때 직무교육이 좀 2년마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게 굉장히 좀 또 형식적으로 돼 있고 또한 그 온라인 교육이랑 병행을 해서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온라인 교육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뭐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게 실효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보건관리자에 대한 그 경력 관리라든가 안전 교육이 많이 취약한 거로 또 실태 조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건관리자에 대해서도 그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구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안전 관리를 하는 관리 감독자. 관리 감독자라 하면 이제 현장에 전문 건설 업체의 뭐 반장님들이라든가 현장 소장님들도 관리 감독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관리 감독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뭐 위험성 평가라든가 그다음에 근로자 안전 보건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자질, 그분들의 안전 보건 교육에 대한 역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 감독자 교육에 대한 그 전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위험 공종에 대한 특화된 특별 교육. 그러니까 작업자들이 실제적으로 그 위험이 어떤 건지, 자기가 하고 있는 위험이 어떤 건지, 그래서 그분들의 위험성을 이제 스스로 이제 좀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어서 그게 결국은 사고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고위험 공종에 대한 특별 교육은 좀 도입이 되고 시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일련 부장님 감사합니다. 그 강조해 주신 부분을 보면은요, 우선은 특별 교육 굉장히 중요한데 좀 실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시스템 비계는 분명히 굉장히 효과가 있었는데요. 아마 초기에는 우리 정재욱 교수님도 제안을 하셨지만 초기에는 이제 보급을 위해서 좀 인센티브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이 비용을 좀 다른데 공용의 목적으로 좀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다시피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고 사실은 이거는 좀 건물주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외에서는 다 건축주가 자기만의 모든 비용을 들여서 공사를 안전하게 하자는 거고 우리 법의 개정 방향도 꾸준히 그쪽으로 선진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의 건물주의 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마 저는 내년부터라도 당장에 좀 그만두고 이 돈을 다른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좀 아까운 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량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자연스럽게 우리 박정일 교수님의 주제로 넘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박정일 교수님께서는 좀 더 차원을 높여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데 박정일 교수님. 네, 서울과기대 박정일입니다. 네. 저도 뭐 정재욱 교수님 발제는 100% 동의하고요. 굳이 없는 거를 하나 얘기하라 그러셔갖고 역량 위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교육의 분류를 약간 등급화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자료에서는 그냥 티어 1, 티어 2, 티어 3 이렇게 해놨었는데 그래서 1등급을 이수하고 나서 일정 수준 이제 잘 지내면 다시 교육을 더 받고 2등급으로 올라가고 3등급으로 올라가고 하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좀 크게 얘기하면 일용직 근로자의 어떻게 보면 경력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안전교육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안전교육 시장을 설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재욱 교수님이 하신 거는 그 시장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있는 거래하는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주요 대상 이해관계자가 근로자 그리고 이제 교육기관 그리고 이제 사업주가 되겠죠.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교육을 받아서 본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음으로써 보는 이득도 있지만 그거는 당장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보이지는 않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분들이 이제 이익을 볼 수 있냐? 그건 사업주한테 볼 수 있는 장기적인 관점이긴 한데, 사업주가 예를 들어서 우리 현장을 좀 안전하게 관리하고 싶으면 좀 높은 티어 등급의 그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뭐 지금은 연계가 안 돼 있지만 뭐 우리 안전 수준 평가라든지 이런 쪽에서 PQ 쪽에서 좀 높은 점수를 받아서 내가 이제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안전을 확보하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사업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우리가 관리자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교육 다 시키고 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 말을 안 듣는다는 제가 너무 이제 좀 격하게 얘기한 거고, 근로자분들이 이제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제 근로자분들을 퇴출시키고 할 수 있긴 하지만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이제 근로자분들이 경력으로 가지고 있는 티어 1, 2, 3가 티어 형태로 가지고 있다. 그럼 여기에 우리 뭐 교통 벌점 같이 줘서 이 티어에 영향을 주는 형태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근로자를 어느 정도 이제 좀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티어화 시키게 되면 교육기관 품질 관리도 같이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기초안전보건교육 할 때도 결국은 문제가 됐던 게 시간이 지나면서 단가가 내려가고 교육 수준이 낮아가고, 그리고 이제 그냥 일반적인 우리 예비군 훈련 같이 돼버린 경향이 있는데, 앞서 이제 티어화를 예를 들어 3등급으로 시킨다 그러면 등급이 낮은 기관 같은 경우는 티어 1만 교육할 수 있고, 등급이 조금 올라가게 평가를 잘 받으면 티어 1, 2, 그리고 굉장히 상위 기관은 티어 1, 2, 3 해서 뭐 상위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등급을 낮게 받으면 다시 이제 티어 1, 2만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짧게 이거 설명드리기가 제가 잘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냥 교육 중심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력 관리 중심이라는 키워드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경력 관리를 하게 되면 현재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업의 뭐 고령화 문제는 사실 건설업에서 일하기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분들이 취업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같이 해결하려고 그러면 단순히 교육을 좀 경력까지 올려서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많은 양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줄이시느라고 아마 애를 쓰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경력 관리가 되려면 아까 교육이 단계별로 되면 되는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우리가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 때 우리가 완샷주 개념이 무의식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대학을 가려면 단계별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마지막에 최정의 만병통치약 답을 내놓으려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좀 터득거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마 단계별로 제시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조금 거들면은요, 뭐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에서 확실하게 빠진 게 역량관리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중대재해처벌법 IS 45001의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거기다 비용만 집어넣었는데, IS 45001의 7번의 1이 자원이고 7.2가 역량입니다. 컴피턴시.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을 송두리째 빼고 가다 보니까 아까 교육제도가 겉돌게 돼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아까 이런 모든 제도들이 약간 건설업과 제도업은 다른데 입직 전에 관리가 되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현장에서 이걸 하러 하는 거는 건설업에 좀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영국 현장을 간 사례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기능 인력도 그렇고 관리 감독자도 그렇고 사전에 모든 교육을 받아서, 이르면 철근 콘크리트 철골 공정이 있으면 내가 그 공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으로 카드가 나오는데, 그 카드가 있어야만 그 작업을 감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니까 카드를 한
10장 정도를 내놓더라고요. 당시 이 카드가 많냐 그랬는데 아니야 이거 공정할 때마다 나는 이 자격에 대해서 내가 교육을 받고 인증을 받아야 내가 이 감독을 할 수가 있다. 그런 것도 하나 있고 그다음 또 하나 이제 그 가설공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영국에서는 TWC라고 Temporary Work Coordinator, 우리 산안법에 코디네이터가 있거든요. 코디네이터인데 그 초급, 중급, 고급 해가지고 단계별로 카드가 있어서 그 뭐 기초 교육을 받으면 초급이고 실무 조금 하면 중급이고 해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그런 것도 좀 고려가 됐으면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부담 숙제를 이제 많이 드렸는데요. 우리 김문실 과장님께서 우리 고용부 입장에서 어떻게 이걸 풀어 나가실 건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건설 노동자 안전을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토론자로 불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금 많은 이제 건설업 부분에 관련해서 기초안전보건 교육 제도를 갖다 도입했던 배경이 아까 그 발제해 주신 정재욱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내일 당장 누가 올지를 대상을 갖다가 특정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 때문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전에 맨 처음에 히스토리를 좀 캐봤었는데 처음에는 30만 명을 갖다 대상으로 해서 이게 설계를 했었다가 결국 예산 과정에서 11만 명 굉장히 좀 숫자도 줄어들고 단가도 줄어들었고 그 단가와 숫자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 교육의 질은 낮아가고 뭐 이런 문제들이 좀 노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뼈아픈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 사실 누가 누구를 교육을 하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일용직 근로자가 대다수인 업무 특성상, 업종 특성상 외부 위탁 기관에 위탁을 갖다가 시킨다는 제안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제 비용 부담 주체까지도 굉장히 고민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셨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도 그 부분을 이 발제문을 어제 열심히 읽어보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다 바로 거기였었거든요. 당장 내일 누가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비용을 부담을 해라라고 했을 때 누가 근로자가 부담을 해야 될지 아니면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정말 협회가 부담을 해야 될지 아니면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얼기설기에 얽혀가지고 이 부분이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파트에 대해서는 보다 조금 더 현장별 상이한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서 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을 하고 일용직 근로자에서도 특별교육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켜야 된다라고 저희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 누가 누구를 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현장 환경이나 그 공종이라든가 전문 그런 분야에 대해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보다 누가 더 잘 알 수 있을까? 라는 게 사실은 저희 생각에 조금 바탕에 들어있고 내일 누가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미리 특별교육을 외부 위탁교육기관에다 맡기고 어떤 작업에 투입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위탁기관에다가 이렇게 맡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일남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직무교육만이라도 여기에서는 조금 더 전문성 있게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 부분도 그 지금 제안해 주신 내용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 직무교육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좀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내년 예산 과정에서도 또 그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한 예산을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또 소규모 사업체에 대해 필요한 지원이 뭔지 고민을 해보시겠다고 하는데 얼마든지 고민해 보시고 제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뼈아픈 지점이긴 한데 그러니까 50억 미만 공사 소규모 사업체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 고령자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할 만한 컨텐츠가 부족하다라는 말에 좀 많이 좀 또 저희가 좀 일을 소홀히 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뜨끔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 또 컨텐츠를 건설업에 맞게 내년에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지금 만들어지고 계속 번역 작업 중이고 하고 있습니다. 또 모바일 플랫폼이라든가 AI를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친구들은 되게 좀 젊은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쇼폼 형태라든가 동영상 형태라든가 사례 중심으로 해서 영상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에 대한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희도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너무 상상이 딱 돼요. 현장의 한 공간에 들어가서 바로 공사 투입해야 되는 직전에 뭐 이렇게 들어가서 교육을 받으면 근로자도 교육받기 싫을 것이고 사업주도 그 교육하는 사람도 그 효과에 대해서 체감을 갖다가 못하면서 강의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건설 현장에서 공간을 어떻게 특별하게 막 쾌적하고 좋은 시설을 만들라고 강요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에는 공공안전체험교육장을 좀 확대하는 방안으로 예산을 좀 태웠습니다. 그리고 인천 안전체험교육장도 이제 올해 개관이 다 완료가 돼서 이제 운영을 할 예정이고 경북하고 경남 그리고 영암까지도 해서 지금 내년 예산에 태워서 시작할 예정이 있습니다. 고위험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 일용직 2시간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된다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민이 좀 많습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받고 온 그걸 일용직 근로자 그 이수증을 다 확인은 현장에서 하신다고 들었는데 현장에서 다시 체험식 교육을 갖다가 실시를 한다라고 한다라면 그 교육은 정말 기초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현장에 맞는 교육을 사업장에서 현장에서 다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이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건 현장의 필요성이 일부 포함되고 또 교육에 대한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증빙을 위해서라도 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이 부분을 이게 이렇게 양면을 다 고민을 하면 방법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사업주들이 그리고 현장에서 굉장히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신다라는 그런 측면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사실 감사했습니다. 들으면서. 그리고 특별교육 관련해서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될지의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더 제도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질의 등급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일용직 근로자에서 안전 교육에 대한 그런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다가 구축을 해서 하면 좋은데 일용직 근로자가 당장 내일 어느 현장에 어떻게 투입이 될지를 갖다 저희가 추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만 이런 경력 관리라든가 이런 기술 수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려해 볼 점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귀한 의견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안전보건교육이라는 게 특히 일하는 데 있어서 안전보건교육은 지속적으로 사실 망각이론도 아까 써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위험을 환기시키고 스스로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일하는 산재 예방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 주신 분들 그리고 발제하신 분들 의견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도 개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식 과장님께서는 그 앞에 발제와 토론에 언급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나 견해를 밝혀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우리 정재욱 교수님이 이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분리하는 안이 이제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좀 법제화하실 수 아까 우리가 대안으로 1안하고 2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해 주셨잖아요. 근데 다 이제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좀 건설업에는 분리 재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게 공감대가 모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대안 1과 대안 2가 모두 다 그 일면의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대안 2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이라고 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의 지속적으로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을 갖다가 가능하게 할지, 당장 내일 누가 어느 현장에 들어갈지 모르는데 위탁을 어떻게 시킬지에 대한 현실적인 좀 문제점들을 보다 더 보완을 하면서 검토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제가요 우리 최수환 회장님하고 정당무 회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린 게 있는데, 아까 우리 산안법의 기본 깔고 있는 원칙이 사업주 책임이 인플루언스 라이어빌리티거든요. 근데 그 사업주의 정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육 의무도 이행에 대한 주체가 달라지는데, 지금 건설 현장 같으면은 그 원청도 있고 하청도 있고 하청 밑에도 줄줄이 굴비처럼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부터 저는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그 혼선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원청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챙겨야 되고, 지금 그 전문가들 입장에서 비용과 여력 인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안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용 부담은 2차적인 문제고, 먼저 누구 책임가를 명확히 한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이행할 방법을 찾는 게 좀 이거를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순서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그 과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서 좀 원칙을 정리를 해야 될 아마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이제 법적인 해석을 물어보는 건 아닌 것 같고, 제도적인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원청, 발주자, 원청, 하청, 도급인, 수급인 모두 다 함께 이 안전보건교육에 관련해서 같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다만 1차 책임자가 누구냐라는 것은 현재도 이미 어느 정도는 법적인 해석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게 딱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아니요, 저희가 이제 과장님께 질문 드리기 위한 건 아닌데요. 제가 이제 산업법을 볼 때마다 의문에 쌓이는 게 그거거든요. 사업주면 아까 비용 부담은 당연히 사업주 부담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비용 부담 이전에 과연 누가 이 현장에 데려온 근로자의 그 적격성을 확보할 의무를 누구한테 있는가? 그걸 저희가 명확히 하면 나머지는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건설은 그게 보여 있는데, 저는 이제 산업법의 전부 개정할 때도 좀 지켜봤는데요. 전부 개정하면서 괄목할 만한 변화가 5장에 도급사업의 안전관리를 넣습니다. 근데 거기에 건설업만 넣어야 되는데 일반 제조까지 넣어가지고 이게 뒤죽박죽이 됐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건설업은 도급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조항 밑에 하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교육까지 저는 분리가 당연히 쉽게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건설은 아까 우리 안경덕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시던데 우리는 현장 다 일용직이거든요. 협력업체는 현장 소장까지도 일용직을 데려다 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걸 관리할, 내가 한 번 쓰고 말 건데 일회용 데일리했는데 여기다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 협력업체의 경우도 80%가 정규직이 아니면 영업을 못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건설 산업이 가장 교육반 모든 어려운 점은 일용직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데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아니겠지만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인력들은 전문건설이 보유하게 하고 하는데, 그 핵심 인력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강구하고 있는 게 하나 뭐냐면, 제가 현장에 있어 보면 우리 건설 기능 인력은 기공과 조공으로 나뉩니다. 숙련공하고 숙련공을 보좌하는 일용으로 나뉘는데, 우리는 개발된 최우수한도 기공만큼은 각 전문업체가 보유를 하고 그 비용을 원청사나 발주자가 부담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를 좀 일용직을 관리하도록 해야만이 되지. 현재상 그래서 저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산업이 연대해서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좀 틀도 아까 책임의 명확화와 함께 그런 부분이 좀 그 보조적으로 담겨야 되다 보는데 우리 토론하신 분들께 시간을 제대로 잘해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그 일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플로아에서 혹시 우리 발제나 토론하신 분들한테 질문이 있으시면 한두 분 받겠습니다. 예, 저기 소속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예. 혹시 마이크를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이쪽.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좀 떨려서요. 일단 저는 GS 네오텍이라는 회사에서 한 30년간 안전하던 사람입니다. 일단 아까 비용 주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건설안전 기초보건 교육이나 고위험 교육이나 아니면 관리감사 교육이나 이게 목적이 좀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안전 죄송합니다. 저 떨려서. 예, 천천히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아까 입직 교육이라 하셨는데요. 입직 교육을 과연 사업주가 해야 되느냐? 또 이제 고위험 같은 교육 같은 경우는 작업하는 방법, 그러니까 고위험에서 사고 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게 작업하는 방법이 좀 불안전해서 사고 나지 않습니까? 그럼 작업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고위험 교육인데, 그럼 기능 교육인데 그거를 그 기본적인 기능 교육인데 그거를 사업주가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교육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과거에 만들어 놓은 교육의 그 과정들을 목적을 좀 분명히 해서 그게 회사 입사 이후에 교육할 건가, 그러니까 사회에서 교육할 건가를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그 사업주 책임에 있어서 과연 이제 사업주가 어디서부터 책임을 져야 되냐 그런 문제를 제기하신 건 목적이야 뭐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사업주 입장에서 어떤 특정 작업에 투입을 하잖아요. 투입을 하면 사실은 이제 우리 산업법에서는 그 작업에 적격의 사람을 투입해야 된다는 암묵적인 밑에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죠. 사업주 입장에서는 기능 역량이 적격인 사람을 채용해서 쓰든지 역량이 부족하면 아까 박정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에서 역량을 채워가지고 그 작업을 시키는 것이 저는 산업법에서 요구하는 사업주의 의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혹시 뭐 다른 의견 논란이 있는 부분은 나중에 고용부에서 정리를 해주시고 우리 국회에서 이제 최종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일단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한 분만 더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한 분만. 시간이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요. 예. 먼저 소속과 성함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저도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생명안전연구소의 재예방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로자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대체적으로 좀 50억 이상의 큰 현장에 관련된 것 같아요. 실제 우리나라 현장이 50억 미만 현장이 90%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도 70% 정도가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재해 예방 기관에서 이제 주로 담당하고 있는 현장이
50억 미만의 현장인데 그 현장에 실제로 가보면은 굉장히 열악한 현장 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체계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뭐 특별 안전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특별 안전 교육하고 다 있어야 되겠지만은 현실에서 그게 안 되고 있는데 계속 그것만 얘기하는 거는 좀 대규모 현장에 관한 것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 현장의 90%는 제외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걱정이 되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 근로자들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는 게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단에서 평가하고 있죠. 제2예방기관에 대해서. 그런데 그 평가를 하고 있는 제2예방기관의 기술 지도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소규모 현장, 우리나라 현장의 90% 이상의 근로자들을 직접 대면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육이 얼마나 충실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소규모 현장의 위험도가 낮아지고 그 근로자들이 안전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실제 그 기관의 제2예방기관의 기술지도 요원들이 현장의 근로자들을 얼마나 충실하게 교육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지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규모 현장은 교육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은 문제는 소규모 현장의 90% 소규모 현장의 70% 재해가 일어나는 그곳에 대한 근로자 교육인데 실시간으로 그 사람들을 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제대로 하게끔 하는 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아까 뭐 경력 카드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다 좋습니다. 근데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동안에 일어나는 사고는 누가 책임질 거냐. 그리고 거기에 그런 소규모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자기 비용 들여서 할 만큼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하루를 먹기 살고 힘들고 그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내 몸이 피곤한 걸 지켜서 내일 하루라도 일을 더 하는 게 더 중요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시스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조금 시스템 짤막하게. 비교하고 간간 비교하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는 굉장히 효율이 좋고 좋은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관광 비계하고 시스템 비계 금액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어쨌든 보면은 관광 비계가 더 비싸요. 근데 그 비계를 시스템 비계를 지원하는 거는 예산 낭비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토론에서 아쉬운 점이 이제 근로자 대표도 한 분이 있었으면은 아까 그런 얘기들 조금 더 육성으로 들을 수 있어서 나왔으면 있는데요. 아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중소 현장에서 이행이 어려운 점을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대안으로 이거를 산업 차원에서 공동으로 해결책을 찾아야지 어떤 특정의 회사가 이거 문제를 왜냐하면 단기간에 뭐 그냥 활용하고 마는데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발제나 토론하신 분들 중에서 짧게 혹시 코멘트가 더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손을 드십시오. 저만 얘기 안 한 것 같아서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 주제를 제가 이 건설에 종사한 지 이제 30년이 다 돼 가는데요. 뭐 공부한 시간까지 포함해서 저는 30년 전부터 이걸 고민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처음 봤을 때 와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은 그리고 사실 건설 안전과 관련돼서 많은 개선할 아이템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아이템들은 다 좀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부처 간의 갈등도 있고 아니면은 또 어떤 게 더 나은 대안이냐라는
이런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전 적어도 이 건설업 안전보건 교육, 그 직무교육 아까 말씀 직무교육이 아니라 현장이라는 근로자와 그 근로자들을 통제하는 관리감독자에 대한 걸 말하는 겁니다. 이 관리감독자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정답이 명확한 건데 큰 틀에서는 정답이 명확한 건데 이거부터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뭐 국토부와 엮인 것도 아니고 노동부만 진짜 의지만 있다면 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방금도 조금 충격을 받았던 게 저는 이제 이 그 노동부의 인식에 좀 문제가 많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이 필요하다 하시는데 전 제조업은 공감합니다. 제조업은 공장마다 설비가 다르니까 그 설비에 대해서 그 공장에서 교육하는 게 맞죠. 근데 건설업은 건설 근로자들이나 건설 관리자들은 자기가 철근공이다, 비계공이다 말하지 자기가 빵빵 현장의 근로자라고 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다 이 일용 근로자지만은 자기 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현장에서 필요한 거는 저 업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 소양 교육은 갖고 현장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이런 현장만의 그런 특성들은 TBM이나 위험성 평가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다. 현장만의 특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산업법에 따른 교육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는 아직까지도 이 공장 안전법을 벗어나지 못하는 인식의 팩토리 액트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갖집니다. 예, 그리고 직무교육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랑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대상이죠. 그거는 당연히 잘 하셔야죠. 예, 그 직무교육을 현장의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안전교육에 끌고 오시면 안 된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 이 답의 정답을 찾았던 거, 제가 30년 동안 고민하던 이 답의 정답을 찾았던 거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입니다. 싱가포르 현장에서는 이 어느 현장이든 크든 작든 근로자가 오면 그 근로자가 카드를 줍니다. 그 카드를 그냥 카드에 있는 아이디를 입력하면은 얘가 몇 년도에 어떤 교육을 이수했는지, 익스파이어 데이시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가 실시간으로 노동부 사이트에서 조회가 됩니다. 그걸 확인하는 게 현장 사업주의 의무이고 그런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게 전문 건설업체의 의무입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가? 에 대해서는 저는 전향적으로 우리 다 같이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 못하신 말씀을 첨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근로자 공제위 같은데 그 그린카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근로자들이 제도권에 들어서 경력 관리나 이런 게 다 체계적으로 되고 그다음 사용자들이 그에 필요한 상당한 부담을 부담하는 식으로 그렇게 개선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제가 볼 때는 줄을 다르게 세워야만이 이런 것들이 구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 좀 정리를 해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희가 먼저 무슨 일을 해결할 때는 전제 어떤 게 필요한가 원리 원칙을 좀 명확히 세우고 그다음에 안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안전법제가 필요한 것도 누구 책임인가를 가리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본 사업주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건설업처럼 복잡한 이해관계에 있을 때 각자의 책임을 먼저 명확히 해준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그럼 그 교육 의무가 됐든 뭐가 됐건을 어떻게 그거를 이행하게 할 것인가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사후 관리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제3자 감시 감독을 하는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사고 틀 논의 해결 프레임을 좀 가지고 정리를 해서 접근한다면 좀 더 원칙 기반에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오늘 논의에서 그러니까 이제까지 어떤 논의에서보다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해결책까지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재진 의원님께서 이거를 좀 우리 고용부의 우리 김문길 과장하고 해서요 좀 이런 부분을 조속하게 개선을 해서 사실 현장이 굉장히 안전관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이행이 어려운 여건이 있다 보니까 이걸 속히 좀 개선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기 전에
오늘 끝까지 우재준 의원께서 끝까지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감되는 것들도 정말 많았고 정말 많이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조금 기초적인 부분도 제가 모르고 있었던 부분도 많고 조금 더 제가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정말 많은 부분에 개선할 점들이 있겠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다음번에 좀 따로 또 좀 찾아뵙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제일 많이 느낀 건 우리가 처음에 정재욱 교수님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토론회를 하면 약간 겉도는 이런 피상적인 종합 선물 세트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분야를 쫙 이야기를 해보고 그냥 끝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처럼 조금 더 이렇게 주제를 조금 더 좁혀서 하니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조금 더 깊은 이야기가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가장 큰 역할은 자주 이런 토론회를 만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육이 될 수도 있고 교육 안에서도 오늘 부족했던 점들을 조금 더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만들 수도 있고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저는 산업안전 분야 안에서도 또 이렇게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스템 비계 하나만 갖고도 저는 토론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스템 비계 과장님 웃으시는데 또는 클린 사업장 이런 것들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이게 예산을 대폭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2조까지 막 늘리겠다 산업 안전 예산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하나하나 들어가는 모든 사업들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거고 어떤 것들은 이제 효과가 다 있는 건지 아닌지 어떤 사업들을 조금 더 투자해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이걸 되게 우리가 고민할 시점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1,000억 그러면 큰 돈 같지만 우리가 산업 안전에 쓰는 에너지 그리고 큰 전체 예산에 비하면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정도 효과가 있는 정책이면 과감하게 저는 투자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제가 해야 될 점은 조금 더 그런 작은 부분들이 더 발굴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이런 공론의 장을 조금 더 열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고맙고요. 제가 또 부탁드리는 건 다음에 또 제가 자주 이런 것들 열고 할 테니까 또 자주 와주세요. 자주 와주시고 더 많은 아이디어도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렇게 힘을 모아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다들 말씀하셨던 정말 조금 더 안전한 사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바쁜 시간 내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재준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모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제자 그리고 토론자 그리고 청중에서 말씀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건설안전교육제도 개선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안전하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